일주일 동안 어때? 잘 지내셨어요? 네. 맨날 똑같죠, 저거 패턴이. 알바 갔다가, 오늘은 좀 수업했다가, 그리고 보자. 저 월화목은 줌 수업이거든요. 월화목. 월화목 바쁘시네. 예, 그리고 월 구문 알바. 엄청 바빠요. 그 알바 뭐예요? 예? 알바 그냥 뭐예요? 뭐 아무거나 식당 일도 하고, 뭐 아무거나 뭐 닥치는 대로. 그 자리가 있네, 그래도. 알바 자리 구하기 힘들다 그러던데, 요즘. 아, 저는 알바든 직장 같은 거 면접 보면 잘 되는, 안녕하세요. 음, 잘 버는 측이에요. 안 해서 그렇지. 음. 운이 좀 좋으신 것 같아. 그런, 일자리 복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제가 근데 그건 안 갔잖아요. 뭐? 그 직장, 여기 들어와서 해서 일 다니고 정식 직장은 들어간 적 없어요. 음. 아직까지는. 학교 다니니까. 근데 뭐 솔직히 좀, 애들도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 시작이 힘들어요. 음. 근데 지금 슬슬 고민이, 하면 되죠, 뭐. 아니, 지금 어제도 알바하다가 생각 드는 게, 이런 음. 생각 드는 거예요. 나 지금, 이제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저도 알거든요. 내가 음. 할 수 있는 게 뭐, 진짜 허드렛 밖에 없어요. 뭐, 어디가 생산직 하든지, 뭐,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온 것 아니고. 솔직히 좋은 대학 나왔을 때도 10년 이상 공간, 이거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식당 막, 웬만한 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니까 너무 엉망이고 하니까.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이때 배우지 모르겠어, 진짜. 못하고. 예? 그걸 잘 모르겠어, 나도. 그, 예, 너 너무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안경증이, 병원도 음, 전에는 20대를 뽑다가 음, 그 작년에 새로 뽑은 사람이 46? 44인가 46인가 45인가 뭐 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네네. 그 경험 별로 없는 친구인데 음, 간호조무사 경험도 없는 친구인데 음, 뽑으니까 되게 잘해요, 되게. 눈치껏 하죠. 그리고 나이가 먹었어도 요즘들은 이렇게 나이 먹은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사람 뽑는 입장에서 우리 분야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나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있고, 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엉망인 경우가 좀 많으니까 철이 없다고 해야 음.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요즘 분위기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일 구하는 게. 아니, 사실은 제가 배운 게, 이 디자인을 배우긴 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한 3년을 하다 나니까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할 줄 알았는데 10년을 널다 나니까 다시 컴퓨터를 하자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다시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배울 때는 웹 디자인 뭐 아직 이 모바일 없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드림위버 해가지고 뭐 자격증 따가지고 했거든요. 음. 그래도 한 3년 동안 한 5, 6개 했어요. 많이 홈페이지 관리도 했네. 해주고. 음, 예, 그리고 일단 애 임신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임신한 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되게 큰 회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다 밝히고, 그 전에 했던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프로그램, 그런 개발자 같은 거, 그쪽좀 음,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그냥 안 하고 나왔거든요. 음. 다시 가자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생각도 안 나고, 아, 어떻게 하는지 그 몰라. 몇 년 사이에도 이렇게 휙휙 바뀌겠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10년, 저 10년 놀았잖아요. 음, 그 조명 들어가자니까 완전 다 바뀌고, 경영도 다 바뀌고, 제가 배워서 다시, 엄청 많이 투자해서 다시 들어가자는데, 그게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그건 음. 힘들었거든요. 엄청 이렇게 배울 때.
막 선생님, 그 사장님한테 막 너무 모르니까 음, 영어도 몰라고 갔는데, 음, 저기 뭐야, 그 알파벳만 알아가지고 갔잖아요. 그 배울 때, 프로그램 배울 때. 저 다 알파벳 외우면서 했어요. 뭐, 이게 문자를 몰라가지고, N쪽, 어른쪽 무슨 나누는 거, 그리고 뭐 다 하는 거, 국회에서 배워서 개발 같은 거 겨우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하자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뭐, 뭐 편집하고 홈페이지 가서 뭐 상품 편집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뭐 디자인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편집도 배워보고 싶고 하는데 아우 뭐 이것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하면 되지. 시작하면 되지. 근데 유튜브 음. 탈북자들이 유튜브 너무 많으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무거나 일단 시작을 해서 하면 이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작하는 게 두렵고 겁나요, 사실은. 음, 뭘 시작한다는 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음. 그 해서 나한테 보내줘 봐요. 내가 편집해서 보낼 테니까 일단은 올려봐요. 사실은 제가, 음. 아까 제가, 아까 좀 뭐랄까. 전 패션 유튜브 하고 싶거든요. 어떤 유튜브? 패션 유튜브. 패션 유튜브 해봐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이렇게 단어가 없어요. 아, 뭐, 꼭 단어만 해야 돼. 그냥 내 느낌대로 일단 아, 하면은 되는 거지, 뭐. 그럴까요? 일단 그래서 사실은 뭐든 일단 시작하면 돼요. 뭐 해보다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또 해보다가, 탈북을 안 하려고 음, 그러거든요. 해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막, 뭘 공부해야 되겠다는 걸 또 알게 되고. 예, 그렇죠. 좀 패션 유튜브 하고 싶어서 그러긴 했는데, 그 편집 같은 것도 저도 좀 배우면 좀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 그러니까, 같은 것도 뭐, 뭐 일단 배우고 하면 하니까. 돼요. 강영님도 그 강연한 거, 음. 했는데, 알아서 잘 하던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하게 돼요, 그게. 컴포트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세- 하는 거지, 뭐. 이게 마음이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북한에 살 때는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계획 없이 살았는데, 한국 오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살기는. 사실은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거든요. 난 죽는 거 안 그래요? 두려워해요. 나 하나 없어요, 솔직히. 자식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지. 난 음, 사실 이렇게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해요, 사실은. 그 목숨을 막 오래 정도예요?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음, 예? 그 정도예요? 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거든요, 저는. 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죽으면 어떡해? 그 가족들 어떡해? 아니, 뭐, 너무 막, 불안정한 미래를 막 걱정하면서 막 나는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예. 남보다 지금 생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리고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게 하는 게. 그거 부질 없어요. 그런 고민. 이제 일단 그, 고민할 시간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음, 결실을 낳는 거지. 그쵸. 강영님은, 저는, 음, 강영님은 뭐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이벤트 없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음. 아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뭘 한지 생각이 잘 안 나네. 이제 슬슬 이제 그냥 요새 노인네가 계속 돼간다. 그냥 요새 계속 다이어트 하는 거 신경 쓰고 어. 요새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올해 들어서 부럽다. 거의 10kg 넘게 빠졌어요. 10kg나? 음. 부러워. 나 근데 부러워만 하고 노력은 안 해, 나는. 그게 보니까 음.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칼로리를 보는 순간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먹는 게 결국에는 관건이에요. 그런 운동은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이제 식사를 조절 안 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 이제 오늘은, 왜 안 오지?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 이제 네. 제 시간에 끝내는 걸 항상 이제 요즘의 목표기 때문에. 응, 안 뽑아놔가지고.
지난번에 뭐 얘기하다 만 게 또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다. 그 저희 지금 뭐 모임하는 거는 좀 어때요? 거기서 뭐 요즘 뭐 재밌는 얘기 뭐 나온 거 있어요 요즘? 뭐 지난주에는 랑시에르라는 프랑스 철학자 얘기를 좀 했었고, 랑시에르? 그 사람 뭐야? 그러니까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유나, 저는 몇 그때 시까지 푸코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음, 그때 최진석 교수님이 했던 그 얘기, 경계서란 얘기가 그 사람, 예. 네, 그 푸코의 어떤 그 후기 푸코의 어떤 그 대서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 랑시에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정치하고 치안 엄마 말 안 하게. 그러니까 정치와 치안이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 정치와 치안. 치안은 뭐냐면 예. 어떤 경계 지어진 걸 치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치안.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딱 이해하기 편한 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노약자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경계인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게 없다가 누군가 그거를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경계를 만들어 버린 게 치안인 거고. 치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는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건 없어요. 근데 정치가 뭐냐면 그 치안을 계속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정치는 지금의 어떤 경계들을 이렇게 바꾸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정치적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뭐 이게 좀 꽤 또 이제 현대 철학에 많은 의미들을 가져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것도 그냥 기존의 틀이 있고 누군가는 그 경계에 서서 왜 이 틀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정치 활동 같은 걸 하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경계가 이제 변화하고 바뀌고 뭐 이런 것들에 그냥 계속 그러니까 기랑 작용,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자꾸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자유주의라는 건 그러한 모든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님이 올리셨나? 그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로봇 막 쓰는 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없어서 그것도 있고 건대에 가면 건대 캠퍼스 안에 그 배달 음식을 이제 그렇게 생긴 로봇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지 않고 그 배달의 민족에서 그러한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거기다가 배달 음식을 넣은 다음에 그 건대 캠퍼스 안을 걔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시키면. 근데 아직 건물 안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그 건물 입구까지는 걔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거 테스트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어떤 시장 경제에 따르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비판도 하지만 동시에 그냥 또 거기서 찾아 나가는 거죠. 먹고 살 길을.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그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마치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뭔가 막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회의 변화를 완전히 서서 확 이렇게 더 당겨버린 것 같아요. 급격한 변화가 지금 문제죠.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서 그들의 시선으로 이제 좀 다른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요새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름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동시에 막 어이없고 좀 황당하고 아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것도 있지 뭐 약간 거기에 조금 더 작년 재작년은 조금 더 치우쳐 있다면 오히려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 제가 어떻게 오히려 그냥 상황들을 그냥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좀 더 즐거워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의 레벨이 확실히 낮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 맞아.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탐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바라볼게 그런 걸 자꾸 시도해보는 게 사실 그게 사실은 궁극적인 가장 좋은 어떤 좋은 결과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그 식당 얘기 하니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까 우리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누가 그거 올렸잖아요. 그 지원금을 수소차에다가 우리 카톡방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차에 지원금을 막 투여해야 된다. 뭐 보조금도 막 그리고 또 연료비에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누가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식당에서 로봇을 빨리 도입해야 될 정도로 말하자면은 일종의 규제 장벽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최저임금제를 확 높여서 그거를 꼭 지키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로봇을 빨리 도입하게 하는 어떤 규제 장벽이 그런 변화를 초래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규제보다 더 나쁜 게 지원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 규제보다 지원금이 왜 더 나쁠 것 같아요? 지원금이 그런 어떤 전기차, 수소차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무언가를 더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이거 고용 촉진 지원금 같은 거 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무언가를 더 어떤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산업에 뭐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된 거 더 지원금 주고 하듯이 지원금을 자꾸 투여하면서 이제 뭔가 그 산업을 키워나가게 하려고 하는 제도를 그런 걸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규제보다 지원금이 더 나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규제보다 지원금은 그냥 그걸 줬을 때 그냥 뭐랄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그냥 받기만 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그냥 이 돈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쓰는데 의미가 없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 생각에는 또 지원금을 주면 그 지원금이 사실은 뭐 현금을 주거나 뭐로 주면 그거는 쌓여놓던가 아니면 우리가 참 10만 원씩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공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의미가 없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규제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규제를 하고 나면 그 규제에 맞춰서 뭘 하려고 노력이 들잖아. 이렇든 저렇든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된다. 근데 이 지원금은 노력을 안 들이고 공돈에 대대고 의미 없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게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쓸 때 이걸 그러니까 진짜 지원금이 생기면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까 공돈이 나가는 것처럼 지원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느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 맞아요. 예, 그런 면이 굉장히 크고 규제는 사실은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혁신이나 창조적인 무언가를 자꾸 이제 모색하게는 하니까 당장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들이 막 양산되는 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야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 자체를 아예 그 사람을 능력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영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원금이 더 안 좋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또 뭐 다른 측면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지원금이 규제보다 더 나쁜 점? 그 나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봤거든요. 지원금은 언젠가 끊어지게 돼 있는 거 돈이잖아요. 맞아, 맞아. 규제는 언젠가 풀릴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규제를 받던 돈이 규제가 있다가 없어지면은 뭐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지원금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소차 지원금을 받고 수소차의 사업에 막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네네. 지원금이 없어지면 맞아, 이 맞아. 사람이 거기에다 투자한 돈이나 이런 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맞아, 맞아, 맞아. 있고 지속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지원금 제도는 왜냐하면 지원금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 세금이 거치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끊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런 점에선 지원금이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 그 정도は예전에 이제 생각해봤고 또 뭐 다른 측면이 뭐 있을까요? 그 지원금 아니요, 뭐. 근데 기본질이 그건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본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 지원금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규제는 막 걸어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규제 걸어놔서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 규제를 걸고도 이겨내려고 뭐 하면서 규제 있어도 나가시는 그런 걸 모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끊기면 끝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게 없어지면 허무하고 남는 게 없으니까. 강영님은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별로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었죠. 차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수소차에 지원금 그리고 저 연료 보조금을 이제 투여한다는 게 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그거 모르겠어.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지원금은 누구의 돈이냐. 그렇죠. 그거 결국에는 크고. 전혀 수소차와 정말 단 1도 상관이 없는 나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혹은 심지어 그냥 별로 대중교통조차 잘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돈까지 쫙 뽑아서 누군가를 그냥 주는 행위? 저는 그거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지적이 맞아. 그거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측 불허의 그 지원이거든요. 수소차는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수소차는 원래 계획이 이제 수소 충전소들을 이제 기업들이 충전한 사업자들을 받아서 각자 세워서 뭐 하도록 이런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워낙 진척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뭘 투입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없던 거를 그냥 순간 그냥 한 거예요. 로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예측 불허의 어떤 문제들이 지원금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미국은 전기차 지원금 제도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소진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예상도를 딱 처음에 정해요. 그래서 정부는 기업마다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너희들 얼마를 할당해 줄 테니까 그 할당액이 떨어질 때까지 너는 전기차 지원금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는 미국에서 그 연방정부 지원금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원금 받기로 계획된 거를 다 받은 거야. 그런 식이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쯤이면은 지원금 지금은 당장 뭐 수익이 잘 안 나고 뭐 일반 엔진차랑 경쟁이 안 되니까 전기차를 지원금을 받고 만드는데 언제쯤에는 내가 몇 대를 만들 때쯤에는 지원금이 끊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때까지 생산 단가를 얼만큼 줄이고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애가 징징대면은 그냥 그래 돈 줄게 이런 식이면은 애 신세 망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 우리나라의 그 친환경 차 정책이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임의로 자꾸 바꿔요 매년. 그러니까 그냥 로비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이런 식이라
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현대차나 전기차나 그 친환경차 생산자들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원금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약탈이라는 것의 의미도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만 지원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거를 예측 불허의 상황을 가지고 지원금을 운영하면 특히나도 안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규제 같은 것도 어떠한 규제를 처음에 정할 때는 언제쯤에서 어떠한 임시적인 조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제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좌익 정책의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임의적인 개입.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 얘기를 읽다 보면은 그 임의적 권력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측 불허 예상하지 못한 뭐 임의적인 조처들 을 하는 이제 권력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중앙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임의적인 개입이 있지 않으면은 중앙 계획이나 중앙에서 무언가를 그 이끌어 나가는 게 효과가 없어요. 임의적 개입이 아니면은 이게 중앙의 개입의 효과가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상황이 안 좋을 때 예상치 못한 무슨 돈이 쏟아져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돈 들어온다 그러고 뭔가를 하지. 어떤 상황에서 이미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이런 게 이미 예상이 돼 있으면 정부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고 갑작스러운 뭐 시장이나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가 초래되기가 힘들어요. 효과를 주려면 임의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중앙 계획은 임의적인 개입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좀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의적 개입을 하지 않는 중앙 계획은 사실은 그게 과연 자유의 침해일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작은 정부, 개입하지 않는 정부만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어떤 부분, 그리고 개입의 효과가 적은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카톡방에서.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곰곰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책에 근거하고 경험에 의해서 근거해 보면은 말이 되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부와 소득의 불균형. 현재의 사회 질서에서 가장 비난받는 것은 부와 소득의 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사실이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아주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먼데 있지 않고 모든 부의 균등 분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빈자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아서 부를 재분배해 보아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상황에 대하여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것이 사실임은 분명하나 그러한 논리 전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소득 분배에 있어서 평등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점, 즉 재분배를 위한 총량의 크기가 어떻게 나뉘는가 하는 방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늘날 생산량이 이처럼 커진 것은 사회적 여건과 무관한 자연적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구들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그 안에 살고 있는 사회 질서 속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능하였고 그 사회 질서가 모든 이로 하여금 최대의 양을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자극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가 소비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간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만일 그러한 유인을 파괴한다면 그 결과로 생산성이 급격한 감퇴가 발생하여 부의 균등 분배를 통하여 각자가 받은 몫이 현재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다.
부의 불균등 분배는 위에서 얘기한 것과 다름없이 중요한 두 번째 기능을 지닌다. 즉 그것은 부자들의 사치를 가능하게 해준다. 사치에 대하여 바보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쓰여지고 언급되어 왔다. 한쪽에서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사치스러운 소비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듯 싶다. 그러나 그저 그럴듯해 보일 뿐이다. 만일 사치스러운 소비가 사회적 협력 체계 속에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함을 보일 수 있다면 그런 주장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바로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치성 소비를 옹호하는 것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분산시킨다는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에 탐닉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치스러운 소비가 없었다면 사치품을 만드는 데 쓰일 자본과 노동은 다른 재화의 생산에 쓰여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재화 대신에 대량 소비를 위한 재화, 즉 필수품 생산에 쓰여졌을 것이다. 사치성 소비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치라는 것이 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치란 그 동시대의 대중과는 아주 대조적인 생활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사치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수품인 많은 것들이 한때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중세기 비잔틴 제국의 귀족 부인이 베네치아의 총독에게 시집가서 손가락을 쓰는 대신 오늘날의 포크에 해당하는 황금으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을 때 베네치아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녀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자 너무나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지나친 사치에 대해 신이 내린 당연한 징벌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두 세대 전에 영국에서조차 실내 화장실은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좀 괜찮은 영국 노동자의 집은 모두 실내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35년 전만 해도 자동차라고는 없었으며 20년 전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이 특히 사치스러운 생활의 심벌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노동자조차도 포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 역사의 진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인 것이다. 모든 발전은 처음에는 소수의 부자들만이 쓸 수 있는 사치품의 형태로 출현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필수품으로 변화된다. 사치제의 소비는 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도입하도록 자극을 준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동태적 발전 원인의 하나이다. 그것 덕분에 우리는 인구의 모든 계층의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온 진보적 기술 혁신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전혀 일하지 않고 인생을 쾌락 속에 보내는 부유한 유한 계급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사회적 유기체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치스러움의 전형을 보임으로써 대중의 의식 속에 새로운 욕구를 일깨우고 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유인을 준다. 한때는 부자만이 외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슐러는 빌헬름 텔에서 차량에 맞지 않았던 스위스의 산들이 고국 스와비아에 연해 있음에도 가보지 못하였다. 괴테는 파리나 비엔나, 런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수백만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많은 그 문제 제기들에 대한 답이 좀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 명희 씨나 저기 수현 씨 저희 한국에 살면서 이 자본주의 국가 참 이거 문제다 이 생각 처음에 들었던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이야 생각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느낌이 뭐였어요? 애완견 키우는 거예요. 애완견. 그리고 우유 모욕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배워줬거든요. 우유 목욕? 뭐 아이 여기는 없는 건데 우리 그때 배운 게 쑥고병든 자본주의 뭐 세상에서 우유 모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우유로 얼굴 세수할 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유 샀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그 유통기한 지난 거를 안 버리고 놔두더라고. 난 그 뭣도 모르고 나 먹거든. 근데 알고 보면 와이프가 유통기한 지나서 이제 세수할 때 쓰려고 놔뒀다고. 요즘은 우유로 이렇게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글쎄 그거 없는데 그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보험금 해가지고 죽이는 거? 보험금? 보험금 타려고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 뭐 이렇게는 안 말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근데 와서 딱 봤을 때 야 이건 이렇게 살면서 이건 좀 문제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든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미술품 사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미술품. 나도 옛날엔 이해 못했어. 지금 나도 이해하고 미술품 사는 거 이해 못하고 그리고 막 소비를 막 비싼 데가 소비하는 거 이해를 못했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도 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은 다 이해가 되고 좋아요. 없어서 못해요. 불평등이 문제죠 사실 자본주의에서. 문제라는 생각 많이 들죠. 네. 불평등이 근데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자본주의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예요.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결과를 또 불평등한 모습을 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그게 아니라고 지적한 사람이 미제스예요. 자본주의가 왜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제스가 처음 쓴 책이 그런 거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더 촉진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답을 이 사람이 제시를 했죠. 저는 오늘 카톡방에 그런 말 쓰셨잖아요. 카톡방에 마지막 공무원들이 재산 등록 다 해가지고 그거 코인으로 열라 그랬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뭐랄까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난 누가 한마디 할 줄 알고 난 기다렸어 사실은. 진짜요? 그 글 보고 북한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한마디 할 텐데 내가 할까 하다가 안 했어. 내가 하면 좀 뭐랄까 분위기 싸해질 것 같아가지고 누가 당연히 한마디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아무도. 글 쓰려다가 글 딱 쓰다가 말도 안 돼 하고 쓰려다가 그냥 뒀어요. 지금 아직도 남았어 그게. 이제 명희 씨가 너무 초월이 없더라고 저는. 명희 씨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그거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라는 거. 그리고 뭐 정권이랑 들러붙어서 뭐 해먹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강압적으로 이게 막 이제 뭐 이런 주장들이 막 튀어나와요 막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저는 여기 살면서 사실은 그 이번에 LH 때문에 많이 났잖아요. 이게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건 불평등 사회라는 건 아는데
어차피 그게 성장 동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평등한 게. 어떤 말일, 불평등. 예, 왜 그런가 하면 근데 LH 사태가 불평등의 모습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그거 불평등 것보다도 그거는 위법이잖아요. 위법. 뭐 다 위법을 부리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그 정보를 다르게 얻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직접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이거 그거 만들어놨 해서 자기네가 그걸 하면 위법 아닌 거예요? 저 그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하긴 쌀 지키는 그런 거 똑같긴 한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럼 우리 그 생각 한번 해볼까요? 불평등이 왜 전체 그 사회에 자본주의의 어떤 불평등한 결과가 왜 그 사회의 전체의 이득이 되는 걸까요? 강영님 좀, 강영님한테 답변 시키려고 그랬더니 강영님 화장실 갔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불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불평등의 특징이 왜 그 사회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까 책에서 써 있잖아요. 아까 책에 써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은 다 각자가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릇이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드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거에. 그전에는 그게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살아보다 나니까 역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릇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조건에서도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중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사회가 불평등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냥 기본적인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불평등이 사람 각자의 능력만큼 하기는 하는데, 그래야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똑같이 이게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죠. 자극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해보겠다 하면서 이게 내가 그 목표를 보면서 저 사람이 뭐 쓰니까 나 뭐 해야 되겠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무엇인가 자기를 계속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부단히 자기를 노력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불공평한 거는 그게 그 당연하다 생각해요.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으면 다 똑같으면 발전 못하잖아요. 사회가 그거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데서 가치를 딱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걸 모두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하니까 그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이라는 게. 불평등이란 것보다도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능력에 따라 가지고 능력에 따라 돈 버는 건데. 그러면 사회주의도 불평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불평등 맞죠? 사회주의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근데 사회주의 불평등도 올바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회주의 불평등은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사회주의의 불평등은 옳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결과는 왜 옳은 거예요? 옳다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거다. 불평등은? 사회주의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는 걔네가 제시한 이론이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 평등하니까 똑같이 써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똑같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높은 간부라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선생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거의 공무원 했어도 똑같이 다 했어요. 다 똑같이 씻고 월마면 이렇게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번지 흐려져가지고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 불평등 없애는 게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워낙에 불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지만, 사회주의는 그걸 없애자고 해놓고서 불평등이 나오는 그렇지. 그게 문제다. 그렇지. 그게 조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강영님이 조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줘 볼래요? 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지?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프리드먼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이었던 미국에서의 거지가 아마 북한에서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았을 거다. 당근들보다 잘 살 거야 아마.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본주의 세상만큼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았던 세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왕과 어디 막 농노로 살았던, 혹은 뭐 막 평민 혹은 노예의 어떤 그 갭이 자본주의 세상이 오면서 아마 훨씬 더 줄어들었을 텐데, 사람들은 이 갭만 보고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좀만 몇십 년, 한 100년 정도만 뒤로 돌아갔을 때 그 격차는, 그러니까 심지어 가중평균화의 격차,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수하고 소수의 귀족들과 그 왕들이 누렸는 이 격차에 뭐 어떤 평균값을 구한 가중평균을 한 이 격차와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격차는 훨씬 줄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명희님이 얘기하신 그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사실 평등할 수 없고, 사회주의 세상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특권층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나눠주는 이가 특권층일 수 있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층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탈출? 아니면 애초에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냥 그 신분제도 같은, 귀족제도 같은 특권층으로 나눠져 버린 게 어찌 보면 그 북한에서 느꼈던 가장 큰 불만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는,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고의 특권층으로 살아온 적이 있거든요. 맨 위에 상계 단계에서.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살았어도 이 생각이 되게 건전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뭐 하긴 뭐 우리가 뭐 중앙당에 살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차도 타고 다니고 되게 잘 나갔는데, 그때는 또 똑같았어요. 주는 게 똑같았어요. 뭐 한다 그래서 큰 거 한다 그래 더 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평등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렇게 뭐 특권층 모르니까, 그게 아니 김일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 모르니까. 그러면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막 변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본질적인 거 아니구나 하다가, 이 사회주의 사회를 평등한 게 목표, 그 목표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가난한 것도 없고 똑같이 나눠주고 분배하는 게, 그 원래 걔네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없어지면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서 불평등한 게, 불평등이란 것보다도 자기가 타고난 그릇에 따라서 다 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결과를 낳는 이유에 대한 거는 자원의 배분 문제예요. 예,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회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해보기도 하고, 막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치. 어떤 사람이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사람이 주는 서비스 내지는 이 사람이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 하고 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결과가 사실은, 불평등한 어떤 그 결과물이 사실은 그 사회에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던 거를 제공해서 받은 그 결과물이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네, 되게 잘 살게 됐네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원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별로 대가도 못 받고 뭐 쫄딱 망했어. 돈을 못 벌었어. 내지는 망해서 빚이 생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쪽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경고를 보고 그쪽의 자원이 투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여되게 하는 어떤 지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불평등한 결과가. 근데 그런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물들이 불평등한 결과물들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지침들이 생기고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보고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그 따라서 뭔가를 해보고 모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려되는 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 의미인데 문제는 그럼 LH공사 사람들이 그 불평등하게 뭔가를 남들보다 뭔가 좋은 걸 얻었어요. 그게 왜 문제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시도한 거는 남들이 시도할 수 없는 거 자기들만의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이 사람들이 한 짓을 이 사람들이 돈 번 짓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그게 거기에 투여되는 자원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투여된 자원이 아닌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둔 거를 거기다 투여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한 불평등한 그 결과물, 그 사람들이 얻은 어떤 그 돈의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의 룰을 어긴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엄청 하는 거 아니라고 그 불평등의 결과는 사실은 그 범죄가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범죄가 돼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는 불평등한 것이 인간 사회다라는 식의 접근도 있지만 미제스가 밝힌 거는 불평등한 결과가 이 사회를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여되게 하느냐 낭비를 적게 하느냐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 얻은 그 부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라보면 무조건적인 어떤 불평등한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는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보를 자기네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제 돈도 아닌데 국가의 돈을 다 써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나. 사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치에 대한 거는 어떤 굳이 내가 설명 더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사치가 어떤 사치품의 의미가 어떤 건지.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난 대학 다닐 때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동차를 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거야 나는. 나에게는 그 당시. 근데 지금 보면 근데 그게 깨진 게 뭐냐면은 전공의 때 나는 가정의학과라 이사를 많이 다녀야 돼. 책 같은 거 싣고 이사를 다녀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 또 우리 형이 중고차 어디서 구해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님 이름으로 중고차 사온 걸 그거 이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운전하고 그러면서 필요했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예전 기준으로는 사치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필수품이잖아요. 맞아. 내가 또 뭘 느끼냐면은 골프 같은 거 옛날에 골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굉장히 막 지탄을 하던 운동이었거든요. 골프는 정말 가진 자들이 그 자연 환경을 해쳐가면서 자연을 오염시켜가면서 하는 가진 자들의 정말 못된 그 취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프장 세운다 그러면은 다들 반대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온 국민의 땅에 가진 자들만의 어떤 놀이터를 만드냐고 막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내 주변에 나는 오히려 지금 골프를 군대 있을 땐 잠깐 쳤는데 그때는 군대 골프장이 되게 쌌으니까
지금은 골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 골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비난의 기준이라는 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의미 없는 것이고, 예전에 사치품이라고 부르던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나 때나 해도 근데 사치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돈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해보는 건데, 돈 가진 사람들이 돈지랄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이게 사치품 중에 어떤 거는 그 사람들이 돈지랄을 해보고 괜찮으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되기도 하지만, 돈지랄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가진 사람들이 돈을 소진해주는,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지, 희생해주는 어떤 뭔가 검증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무슨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 그쵸. 이게 진짜 쓸만한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먼저 써보는 거죠.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고.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 아내랑 같이 사전 투표하러 가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딱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도 이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커지는 게 문제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진짜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지난주 점심에 한번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도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친구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커져서 문제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 들었을 때랑 아내한테 다시 이 얘기를 듣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진짜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커져서 그게 문제야.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누군가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약탈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남들한테 좋은 걸 만들어줬으니까 부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전에 세탁기 만들어주는 회사가 부자가 됐겠지. 왜냐하면 하루에 가사노동 시간을 10몇 시간을 일하는 거를 세탁기 생기고 청소기 생기고 뭐 이러면서 밥솥 생기면서 가사노동 시간이 확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판 사람은 그로 인해 부자가 된 거고. 근데 요 설명에 조금 전에 모리님이 해주신 설명까지를 곁들여서 하면 왜 자본주의가 좋은 건지,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 우리가 왜 존경해야 되는 게 어쩌면 맞는 건지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되는 거는, 그러한 어떤 가치 생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약탈에 가까운 행위로 부를 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좀 구분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가, 듣는 사람이 이제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자본주의가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실제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구조예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점 더 끝도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게 이렇게 심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회에서 제일 똑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제일 밑바닥의 삶이 사실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격차가,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들의 저희가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강영 씨는 알 거예요. 자본은 점점 더 팽창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부를 창출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부는 계속 창출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더 끝도 없이 올라가.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부가 끝도 없이 모인 사람들이 계속 상층부에 있으면서 끝도 없이 가는 거 아니겠니? 네, 그건 인정한다. 내가 예전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건 인정한다. 그러면 끝도 없이 잘 살게 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게 발생하지 않죠. 계속 교체가 그렇죠. 왜 발생하지 않아? 일단은 역사가 그랬고 여기 경험적인 역사가 그렇지 않았던 건 확실하고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돈을 쓰잖아요. 근데 써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평생 아무리 써도 돈이 엄청 쌓일 수밖에 없어요. 쌓이면 그 돈 어차피 그 돈이란 건 어차피 그게 흐르게 되잖아요. 어쨌든 흐르면 또 밑에 사람들이 어차피 또 그 흐름의 단계에 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다른 거로 발전되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 자본의 ROE가 떨어지는 거죠. ROE라는 게 어떤 거예요?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억이 있을 때 10억 버는 거는 쉬운데 그러면 이제 1000억이 됐을 때 100억 버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10% 수익 나는 게. 그리고 1조가 됐을 때 100억 버는 거는 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성공한 사람도 사실 운이라고. 이게 뭐냐면 돈을 잘 벌려면 남들이 성공한 길을 따라가면요. 수익이 처음에 성공한 사람만큼 안 나요. 그렇죠. 돈을 정말 많이 번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마찬가지 사치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치품으로 소진을 한다거나 그만큼 많이 소진하게 되는 구조가 있고 근데 그 돈을 아끼느라고 내가 그걸 품고 손에 쥐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한 대로 자본이라는 거는 품고 있으면은 소진되게 돼 있거든요. 활용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그거를 품지 않고 은행에 저금해 놓기만 해도 사실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그래 나는 그냥 내가 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은행에 저금해 놓고 이자만 받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정말로 사회 공헌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본이라는 게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사회에 돈을 돌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쓰는 게 과연 우리보다 삶의 질이 100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버는 사람 내지는 뭐 10억을 버는 사람보다 100배 더 잘 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즐기고 살고 즐기는 거에라는 게 그 범주는 어느 이상이 되지를 못해요. 어차피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든 사용되게 돼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 돈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100% 아니에요. 근데 다만 굉장히 낮은 수준 1년에 뭐 2천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들에 비하면 한 달에 1년에 1억 버는 사람들이 더 잘 살긴 하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상층부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버는 그만큼 더 막 ROE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구조이라는 거죠. 자본의 수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갖고 있는 돈이 그 사람에게 이 즐길 수 있는 것에 한계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즐기려면 상품으로 즐기게 돼 있거든요. 상품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밥통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북한에서 밥통 사려면 가격 무시무시하게 비싸요. 내지는 북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밥통을 산다거나 햄버거를 사 먹을 때 드는 돈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가 전반적인 어떤 상품의 공급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삶의 수준이 결정될 뿐이지 우리가 즐기는 삶의 수준은 사실은 상품의 종류와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매개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삶의 질이라는 게 그 인도에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삶의 어떤 그 사회가 제공하는 상품들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
갖고 있는 사회 기반들라는 거에서 결정되는 거 거기에서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 야, 나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나는 얼마 전에 간호사가 자기가 가죽 신발을 2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가죽 신발 되게 이쁘더라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떻게 2만 원이 주냐고 되게 엄청 잘 샀다고 그러고 그 얘기하고 내가 그거 까먹고 주말에 이마트를 갔는데 운동화가 되게 좋은 운동화가 19,800원인 거야. 신어보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이거 그거 보고 내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나 어릴 적에 그 운동화 프로스펙스 운동화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으면은 그거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펙스 운동화 살 때 그 저기 뭐야 그런 거 줘요. 그 열쇠고리 같은 거 줘요. 그럼 열쇠고리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내 프로스펙스 운동화 그걸 샀다는 증거에서 막 뿌듯해하고 막 그래서 내가 운동화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졸라서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살 수 있었던 프로스펙스 운동화의 수준하고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19,800원짜리 운동화의 수준하고 보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 지금이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삶의 수준이란 게 돈의 양은 기본적으로 그 뭔가를 투여할 수 있는 그 뭔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에너지를 투여하는 어떤 교환의 어떤 매개물일 뿐이지 내가 즐기는 것은 사실은 돈의 양하고 관계가 적다라는 것을 삶의 질은 그것하고 별개의 부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치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또 우리가 빠졌나? 예. 또 뭐 그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으세요? 아, 유한계급 얘기 나오죠. 유한계급. 그 유한계급이 뭐냐면은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 그 내가 요즘 읽고 있는 게 페이비언 사회주의라고 해서 1800년도에 나온 사회주의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그 지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대. 아, 네네. 땅에 대한 그 지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되게 공격하는 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땅을 빌려주고 그냥 그냥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자본가들은 지대를 받는 자본가들인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그건 그래서 뭐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땅을 빌려주고 사실은 땅을 이용해서 열심히 그 저기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물려받은 땅 빌려주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은 저건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면서 사회주의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는 사실은 지대 얘기가 많아요. 지대 추구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회주의자들이 정말 뜬금없이 지대, 그러니까 땅값, 월세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사회주의 초창기 시절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대 땅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 빌려주고 뭐 거기에서 뭐 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가 작년 초쯤 어떤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건설 쪽 담당한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효율성 그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세금을 높여서라도 그걸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에 한 50년을 산 노부부가 있어. 뭐
한 50억짜리 집에 살아. 근데 그 부분은 아무런 경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근데 그냥 거기에 사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아 있으니까 편하고.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주장은 뭐였냐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없지 않냐. 그러면 세금을 높여서 그 50억짜리 아파트에 살만한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 뭐 연봉 뭐 한 5억씩 버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들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그 자산, 그 어떤 생산, 생산 도구의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자본이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다. 자원의 효율적 사원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에 되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맞는 얘기네. 그러면서 제가 막 동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명희 씨는 되게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말도 안 돼. 북한의 강도들과 똑같네. 나 강도 같은 놈이지. 그게 아무리 그래.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뺏는 건 아니죠. 그냥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명확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세금은 약탈에 준하는 행위다. 네. 세금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정확히 이해해 들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저는 뭐 다 이해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을 사가지고 그걸 효율성 높이자니까 러브처럼 수입이 없이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돈을 버는 사람을 여가지고 세금도 더 받고 그렇게 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 효율성 높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러브가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집만 차지하고 있는 것 뿐이고, 만약 그거를 뭐 전문직 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세금을 올리면 나라에 또 돈을 더 많이 낸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효율성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율을 올리면 굉장히 비싼 집에 살고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는 돈 못 벌고 그냥 세금을 낮아지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나 뭐 살 수 있는데 그 또 전문직이 해가지고 가면 높이면 걔네가 돈을 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든 내 말 틀리는가? 좀 그렇게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에서 기여도 높은 사람을 좋은 그 배정해주고 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뭐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다 가지고 강도 같은 놈이지. 그건 이제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헨리 조지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헨리 조지의 우리 추미애가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헨리 조지가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은 우리 자유주의자들도 거의 동의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유일하게 동의하는 세금은 그 토지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헨리 조지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땅을 있으면 그 땅은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이 사람의 뭐 누가 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뭐 양도 치게 하고 하면서 그거를 거기 땅을 잘 활용해서 뭐 거기서 뭐 금광도 캐고 잘 활용을 해서 그러면서 뭔가 생산이 되게 활용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워낙 많은 땅을 물려받으니까 활용을 안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누가 거기에서 가서 농사를 짓고 싶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워낙 많고 하니까 뭐 누가 와서 걸리적거리게 눈에 거슬리는 거 싫어. 그냥 난 땅은 놀릴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사회적으로 손해를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토지세를 토지라는 게 거주하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라고 하는 건 자연,
예. 자연을 활용한다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예. 아, 예. 이제 세금을 조금 물리면 이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토지를 놀리지 않고 무언가 활용하게 하지 않겠느냐. 자원을.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차원의 토지 세금이라면은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목적이라면. 근데 헨리 조지의 그런 문제의식이 잘못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주하는 집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주하는 집에 돈을 못 버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 50억을 집을 사는 게 이게 자원 활용의 문제일까요? 거주하는 집은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주하는 집에서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쫓아내는 거잖아요. 완전 그 사람이 우수와 관계 쫓아내는 거잖아요. 집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에 세금을 물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거기 세금이 예를 들어서 세금 세율을 올리면 그 거주하는 집이 사회적으로 자원 활용이 될까요? 자원 활용이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면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율을 물린다, 세금을 많이 낸다, 물린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집을 그게 이제 지금 정권이 하는 어떤 헨리 조지의 사고 방식을 좀 그렇게 적용한 건데, 그럼 그 집을 이 사람이 팔까? 팔까요? 근데 그 사람은 어차피 두 채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뭐 월세를 줬든지 뭐 줬을 거잖아요. 한 채는 자기가 살고. 그럼 그 돈은 수입 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자원이 아니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그거를 자원을 개발해서 무언가를 이제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금을 캐면 그 사회에 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상품을 만들어내면 뭐 그 사회에 부가 늘어나는 건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자원이라는 거는 뭐 집이라고 하는 것에 세율을 많이 물리면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세율을 많이 늘리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헨리 조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집을 어떻게든 활용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비싸니까 이걸 팔아야지 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면, 이게 팔아야지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낼 때 세금하고 팔면서 내는 세금하고 이게 계산을 하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은 이게 월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주택, 3주택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하니까 이제 집이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이거는 헨리 조지의 어떤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주하는 집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어떤 필수품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풍선일 것 같은 게 나타나는군요. 이게 이제 헨리 조지의 지대 추구에 대한 어떤 토지세 개념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 거주하는 집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적용이 되려면 거래세를 완전히 낮추거나, 거래세를 완전히 낮추고 보유세를 늘리면은 조금 좀 자극이 될 수 있는데, 거래세를 낮췄을까요? 안 낮췄잖아요. 왜 안 낮췄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은 자원이 아니니까, 그럼 집이 아닌 정말 땅이잖아요, 땅.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세금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입장이 되나요? 아니, 예전엔 그랬죠. 예전엔 그 세금을 반대를 해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의미가 없다. 뭔가 자원 소모에 무슨 뭔가 의미 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자원 효율적 배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하지만 뭐 토지세 정도의 그런 의미에서 부여하는 거면 그건 뭐 인정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차원인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토지가 더 이상 생산의 주요한 그 주요한 자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토지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중요한 생산의 어떤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그 공격의 대상은 사실은 농민이 아니라 자본가잖아요. 예. 원래 사회주의가 공격하던 대상은 농민이에요. 농민이라고 하면은 그 지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을 농민이 그거를 받아요. 그거를 이제 지대를 내고 써요.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잘 활용해가지고 아래에 또 소작을 또 쳐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는 그랬거든요. 소작을 또 치고 쏘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지점까지 가냐면은 프롤레타리아가 있어요. 무산자.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부쳐먹을 소작권조차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은 몸만 대주고 그냥 그 월급식으로 받고 이런 원래 프롤레타리아 개념이 그거예요. 소작권을 가지지 못한 그 자기 그 월급만 받고 일하는 무산자 농민을 얘기하는 게 프롤레타리아였거든요. 그 소작권도 사적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적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그 소작권을 소작권 자체를 그 유산자 자본가의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의 태동은 그런 농민들 그 땅을 소유하고 땅을 소작할 권리를 가진 농민들에 대한 공격의 이제 논리였거든요.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회주의는 노동자 농민을 같은 편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그 초창기 1800년대 사회주의 서적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당시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그 저희 싸워야 하는 대상이 왜냐면 농토의 의존성보다는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자본가들의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의존성이 막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갈 즈음이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본가들 좋다 그거예요. 자본가들이 기업가적인 어떤 측면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설비만 다 갖춰놓고 기업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냥 앉아서 놀고 먹기만 하지 않냐. 자본가는 너희들이 기업을 직접 운영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면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너희들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기업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너는 앉아서 가만히 놀고 먹는 거라면 이거는 너는 공격받아야 된다. 그걸 지대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지금 사회주의가요. 삼성을 공격하는 논리를 보면 삼성이 주식회사의 그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이 그럼 우리는 손을 떼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에게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사회주의자들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겠다고 두 손을 드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랬어요.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냥 그 자본가로만 남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세금이나 이런 걸 해서 뺏는 거는 그 회사를 뺏어오려는 회사를 공공의 어떤 소유로 약탈하기 위한 어떤 세금 부과 세금을 자꾸 부과해서 뺏어오려는 공공의 소유물로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얘기해요. 재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서적은 그때 새로 써지고 있다는 거를 옛날에 사회주의 심지어는 공산당 선언만 봐도 칼막스가 쓴 공산당 선언을 보면은 그 사람 몇 번씩 개정판을 쓰거든요. 개정판 내용이 앞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랑 뒷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가? 사회주의가 그래요. 사회주의는 계속 주장이 바뀌어요. 그때. 그 목표는 뭐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적 소유의 철폐가 목표인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쵸, 그쵸. 예, 맞아요. 사회주의 어떤 방식과 어떤 무엇을 목표로 하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사적 소유의 철폐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내놓고 있는 목표는 달라지죠.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가 그 목표가 될 수 없지. 어차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보다 더 큰 불평등을 처리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사회주의. 어떻게 보면 완전 꼭대기에서 아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놈들이 정말 최소한 되고 나머지는 다 밑에 하층으로 살아라. 그거지. 사회주의 그거는 정말 교활한 놈들이지.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빠졌나. 아무튼 아니 그걸 빠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헨리가는 예전에 그 사람의 주장이 왜 나왔고 왜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는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의 주장, 지대추구 얘기를. 근데 좀 이해가 안 갔죠. 지대추구 하는데 지대라는 게 땅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대추구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논리가 역사적으로 그건 다른 의미였는데 너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꾸 그걸 다른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 다른 목표를 하는데 저게 근데 사실은 지대추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적이었던 농민하고 왜 같은 편이냐 지금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농민들하고 결탁을 해서 나중에 그 농민당들이 많이 생기거든. 스웨덴 같은 경우가 제가 아주 대표적인데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3인당 애들이 농민당 왜냐하면 스웨덴이 그 자본주의 그 공업이 되게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 자본주의 세력이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원래 스웨덴은 농사 짓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막 공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농민들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민당하고 결탁을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농민당이랑 해서 농민들한테 너희들한테 이득을 주겠다. 국가에 해서 지원금을 너희들에게 받게 해주겠다. 농민들에게 너희 농민들 땅 같은 거에서 지금 요즘 워낙에 이제 공업 쪽이 많이 발달해서 너희들이 밀리고 있으니까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걸 약속을 하고 둘이 연정을 해서 최초로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3인당이 최초의 집권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집권한 다음에 나중에 농민당을 이제 발로 차버리죠. 모든 어느 나라든지 혁명의 과정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자기들의 적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쓱 구슬려 가지고 뭔가를 더 주겠다, 지원금 같은 걸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발로 차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노무현 시절에 농민들 시위가 더 극렬해요. 왜냐하면 약속받은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신감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농민들을 구워 삶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농민들을 구워 삶으려고들 노력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농업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에서 좀 먼저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농민들을 해가지고 토사구팽하고 버려버렸네. 나쁜 놈들. 이제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결탁을 해서 자기들이 적으로 삼던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권력을 얻은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항상 저기를 하죠. 사회주의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 다 쓰는 방법이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상대를 꺾어보자는 식의 어떤 접근은 그렇죠. 굉장히 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좀 봐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력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네끼리 붙었다가 또 하나 잡으면 다른 걸 버려버리고 토사구팽하고. 맞아요. 여기서 유한계급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 시절에
승려들의 역할이 뭐였을 것 같아요? 뭐요? 처음 들어봤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네. 중들을 되게 그 승려들을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유교를 네. 숭상하는 나라라서 불교를 되게 천시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 승려들을 굉장히 좀 그 의미 없게 바라보던 시절인데 조선시대 승려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승려들 역할이? 네. 승려들 역할이? 중들의 역할,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없는 존재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유한계급 비슷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뭐랄까? 백성들이 그니까 욕심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들어도 제 생각에 우리 없는 사람들이 있는 이렇게 권력을 아마 지배층한테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그걸 누르는 게 아니었을까요? 뭐 이렇게 우리 불교의 목적이 뭐 다 내놔라 마음을 비워라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쓰지 않았을까? 제지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가 있나? 아니면 뭐 가운데로 끼워놓고 뭐 이렇게 방어하는 역할 같은 거 했나? 뭐 유교하고 뭐 불교 해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걸 너무 다른 게 이렇게 못하게끔 이렇게 방어막 같은 그런 거 했나?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 조선시대가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정교하게 이렇게 자기 역할들을 자기 자리를 배분해 주던 사회였거든요. 조선시대 그 성리학 사회가 이제 근데 왜 승려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거를 예전에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냥 타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자기들에 속하지 않은 어떤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존재만으로 그 사회에 굉장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시절에 굉장히 나는 그 본책이 뭐냐면은 굉장히 기행을 한 승려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사회에서 그리고 또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말에 그 외부의 어떤 좀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뭐 내시들의 어떤 후예라든가, 이게 내시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뭐 광대들, 또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 책이었어요. 그 책에 지금 내가 험책방에서 옛날에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거기서 조선시대 승려 얘기를 하면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사회에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는 이 사람이 이제 아무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기 굉장히 똑같지 않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시주를 해서 마음을 어찌 보면 약간 거기 보면 그것도 거지도 나오거든요. 거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거지하고 비슷한 삶이라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 처지가 막 그러니까 승려들 보면서 저 사람들 삶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저 사람도 어떻게 마음 내려놓고 사는구나 하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니까 좀 이렇게 근데 안쓰러움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승려들을 바라보는 건 좀 다른 세계, 다른 삶의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좀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삶도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것도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한 유한계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유한계급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사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 사람들한테 뭔가 새로운 욕구를 막 일깨워주고 막 이런. 네, 근데 보면 그 저기 뭐야 유럽에서 프랑스 뭐 이런 소설들 보면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발몽 이런 영화들 보면은 정말로 막 난잡하게 사는 사람의 얘기 같은 것들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 시대의 배경이 보면은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지 이제 뭔가가 힘인의식이 막 깨어나고 이러던 부가 이렇게 좀 쌓이기 시작하면서 힘인의식이 깨어나고 막 뭔가 좀 이렇게 욕구들이 이렇게 슬슬 깨어나던 그 시절에 나온 소설들이 보통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도 뭔가 이렇게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거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어떤 역할들 그런 역할들의 사회적 역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은 좀 하죠. 새로운 욕구, 없던 욕구들을 일깨워주고 그런 얘기를. 발몽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 기준에 이런 비난받을 만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자유로운 그런 성적인 자유 같은 것들이 좀 퍼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유한 계급이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사는 모습들이 그 사회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된다. 그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아이돌 스타들의 그 연예인들의 삶이라든가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승려들이 그 당시에 승려나 장돌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 삶이 비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예인의 삶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다.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인터뷰 그 책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가 무언가를 투영하고 이런 삶이 있다는 거를 좀 또 이렇게 새롭게 깨우치게 하는 존재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엇나간 얘기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정도 얘기. 그래서 오늘은 그 5장만 얘기하도록 하죠. 또 혹시 뭐 그 얘기 나온 김에 평소에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논리에 대한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글쎄, 뭐지?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거. 특별히 특별히 없었으면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일찍 끝내보죠. 강영 씨 뭐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는 저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도 그렇고 보통 자신을 좀 희생해서 그 함께 지낸 사람들에 대한 그 편의를 좀 더 해주는 걸 그냥 좀 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오히려 그 공동체를 망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뭐 배분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오케이 그러면 하고 아무런 뒤끝이 없고 그냥 그거를 지속해도 나한테 전혀 어떤 나의 에너지에 어떤 상황이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일의 양이 커지거나 혹은 뭐 왜 나만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끝은 저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면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그 인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불편함을 얘기하면, 왜 그게 불편하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혼돈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주의가 그걸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돈을 줘봐. 내가 이렇게 잘 해줄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래도 좀 가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쉽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적정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리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주장이 저거였거든요. 그 지방자치.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돈이 쓴 게 내 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저건 아닌데라고 했을 때 빨리빨리 수정도 하고, 그래서 뭐 당연히 생계가 어려운 분도 있고 아니면 장애를 가져서 정말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지역 커뮤니티 혹은 어떤 종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 지역 기반이니까 결국에는 그게 답일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최근에 그냥 그 친구들과 제 아내와의 대화에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어제도 제 아내가 저희 같이 모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뭔가를 이렇게 맡기려고 하길래 자기가 제가 좀 이래서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부대표를 뽑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막 넘어갔는데 우리가 진짜 그게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할 사람인지를 논의해서 뽑지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긴 해줬는데 그래놓고 회의 끝나고 막 되게 후회하는 거 내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등 좀 힘들어도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않았나 싶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제가 바로 너 그러고 나서 하다가 힘들면 또 징징댈 거고 오히려 그게 더 공동체를 망치는 거다.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필요한 거 명확하게 전달하고 우리한테 쓸 수 있는 리소스가 뭐고 각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고 이걸 해서 최적의 상태를 처음부터 세팅하고 가는 게 길게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천성의 사람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저 집에서 우리가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 일반적인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 말 들으니까 우리도 결혼해서 저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형님 있잖아요. 우리 신랑 남편 와이프가 제가 설계 있거든요. 북한 사람인데 제가 설계했는데 그 사람이 다 그런 편이에요. 뭘 하면 자기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도 없고 하니까 뭘 해가지고 좋은 거 보면 챙겨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열정적으로 했는데 우리한테 딱 줬을 때 피드백이 없으면 그걸 너무 노여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저희는 시간도 없고 애도 있고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막 바쁘고 한데 그 사람은 금방 결혼했고 신혼부부 애도 없으니까 참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좋은 거 생기고 좋은 거 보면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배추를 이런 하우스 같은 데 배추를 가져와서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나 지금 했으니까 그거 가지라 이게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전주까지. 너무 노예 생각나서 그랬는데 저기 가지라 오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까지 어떻게 가지라 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들고 또 차를 또 몰고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고 더 그러니까 그거 되게 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랬어요. 한번 사람이 정말 고마운 마음 받아들이겠는데 만약 그런 마음을 주겠으면 다시 우리한테 덜하는 피드백을 바라지 말라. 내가 그랬거든요. 남한테 마음을 쓰겠으면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한 것만큼 덜어오겠다고 하면 언니가 그래 서운하면 되게 크고 힘드니까 애당초 하겠으면 그런 마음 싹 버리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쳐가지고 지금은
많이 내려놨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들어보면 공동체나 거기에서 두 가지 측면, 이게 굉장히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하면 상대를 좀 배려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배려해야 되고, 그게 과연 그 공동체의 해악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공감력 때문에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그 사람이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국부론 쓴 사람 애담 스미스가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쓴지 알아요? 그 애담 스미스가 쓴 책이 두 권이 있어요. 도덕감정론이랑 도덕감정론의 저자 애담 스미스 여기 잠들다라고 묘비에 썼거든요. 도덕감정론의 내용은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읽어보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다. 공감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다. 이게 무슨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의 어떤 본능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도덕감정론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국부론을 쓰거든요.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어떤 그런 본능, 공감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부론만 보면 이 세상이 자본주의 분업체계가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이기심이라도 가영님이 예전에 얘기한 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기심이라도 약탈을 택하지 않고 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걸 택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란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근데 재밌는 건 약탈의 본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전체주의적인 문화라든가 공동체적인 어떤 정신들이 강하잖아요. 함께 무언가를 좀 나누자고 가족들을 같이 살아남자고 하는 어떤 그런 과연 우리의 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하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였을까? 도덕감정론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자본주의가 아름답게 꼽힐 수 있는 기반이 됐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기독교가 들어갔어도 스페인 사회 같은 데서 엉망이 되는 거 봐봐요. 약탈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던 문화가 좀 있거든요. 똑같은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그 기독교가 아름답게 서로 돕는 문화, 지방자치제가 구현되면서 그게 자본주의가 꼽힌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얘기한 게 맞아요. 공감의 능력을 그 본능을 이제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다른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게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작은 소규모 사회의 그 논리 그리고 큰 대규모 사회의 논리 이제 그 사회의 규칙이라는 게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까 강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 정도의 어떤 내가 손이 닿고 이제 뭐 저기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그 심지어는 보면은 미국은 그걸 아예 규정을 해요. 지방 자기 직접 선거가 가능한 저기 인구의 수를 어디다 적어놨는데 10,000명으로 적어놔. 아무튼 그 수를 딱 규정을 해놨어요. 미국 그 정치 구조, 미국의 민주주의 책을 보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은 옛날엔 그런 얘기 있어요.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민주주의가 타락한다. 이런 얘기하지.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내가 그 이상의 논리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그 공감의 능력으로 상대에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정도 이상의 인구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사상이라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이상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한 일부의 요소가 그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장치들을 자꾸 보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제로 자꾸 쪼개고, 지방자치제는 재정 독립이거든요. 쪼개고 책임을 자꾸 쪼개기도 하고, 그 쪼개기만 하면 또 문제들이 생기니까 통합할 수 있는 이제 각자의 국민 개개인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어떤 중앙 권력을 또 하나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하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자유헌정론 같이 읽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 이제 구체적인 고민들 좀 많이 얘기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에게 자유주의를 적인 어떤 인간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책임감을 부여하고, 너 손해 보면 이거 희생하면 안 돼라고 할 게 아니고, 마음껏 사랑을 주고 마음껏 사랑을 받게 해주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지? 공감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거에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큰 사회로 나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줘야지, 처음부터 너는 저기 공동체에 위해서 희생하면 안 돼, 뭐 이제 너는 주고받고 정확히 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큰 사회에서의 논리와 작은 사회에서의 논리가 또 따로 있지만, 작은 사회에서의 어떤 것들이 잘 굴러가게 하는 어떤 공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와이프가 가진 그런 마음가짐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워요. 선하고 아름답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작은 조직에서 좋게 사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인식에 닿지 않는 어떤 영역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건 좀 얘기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자유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좌익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왜 보수적인 어떤 사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들, 그리고 또 그 사회의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영역하고 분리될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 정도? 그래서 언니라고 그랬나? 그분은 그러면 근데 그건 안 되지. 그거는 내가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줘?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음껏 하고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한다든가, 언니 그냥 나 같으면 언니 너무 힘들어. 언니 사랑이 너무 넘쳐 흘러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해줘. 뭐 그러니까 거기 속상한,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말했는데 이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따져가면서 이거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배추 몇 포기를 전주에서 또 그까지 차 타고 또 몇 시간 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또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우리한테 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이러자 하니까 내가 그게, 그리고 또 우리한테 그거 안 한다고 막 나한테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언니 정말 마음으로 받을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좀 내려놔라 그랬거든요. 차라리 주겠으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피드백 못 주는 거를 언니가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노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을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해하고 이게 잘 이제 적응시키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유주의 학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요? 그런 언어적인, 사실은 서로 의사를 주고받고 뜻을 전할 때 비언어적인 어떤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거 좀 있어요. 저희 언니는 그 말 듣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나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니의 방식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욕심이다.
나는 그랬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뜨겁지는 못하지만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나는 딱 뜨거운 물에도 올리고 찬물도 올리고 그런 사람인데 왜 너는 뜨거운 사람대로 생활 방식이 있는고 난 애들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저는 웬만하면 남들하고 트러블 안 생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가윤 씨가 오늘 그 좋은 얘기를 꺼내줘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또 언제부터 좀 가끔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가끔 이제 뭐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 나올 때 이게 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기회 또 하게 됐네요. 뭐 오늘 아무튼 11시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3분 넘겼어요. 오늘 아무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늘 뭐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해도 괜찮네요. 근데 이거 책을 내가 지금 이 책을 끝까지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다가 그 중간쯤 그쵸. 넘어가면서는 이제 개론으로 좀 넘어가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이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그 뒷부분은 각자 좀 읽어보고 해도 괜찮을 부분이라 그 나는 지금 목표가 자유헌정론이 이제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책을 읽자 정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유헌정론이 좀 일찍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요거 이렇게 거기까지만 읽고 해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아직은 근데 좀 굉장히 얘기 나눌 거리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책이 중간 조금 넘어서까지는 얘기 좀 더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진도를 좀 조금씩 나가니까 할 얘기는 좀 많이 생기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 뭐 고생하셨고요. 또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참 이 책에서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왔던 문구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5장에서. 지금 거의 다 마음에 든 것 같은데. 저는 오늘날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다. 맞아. 이거 괜찮네. 이것이 경제적 역사의 진보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요 파트. 아무튼 우리 아까 말한 거. 고생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참 명희 씨는 혹시 마음에 들어온 문구 있어요? 그거 말고? 저도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그 문구였어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그 문구가. 이제는 약간 부자들 뭐 비싼 자동차 몰고 다니거나 사치하는 부자들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돈 쓰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실험해주고 있는 좋은 물건을 테스트해주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에는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